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기만 하다. 남자는 절망했다. 바로 이 안에 자신의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9명의 다이버가 모였다. 바로 이곳의 신비한 동굴, 더 샤프트를 탐사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다. 더 샤프트 동굴은 싱크홀로 발생하게 된 수중 동굴이었는데 이 동굴의 구조는 아주 특이했다.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은 1938년. 한 농부가 자신의 말을 끌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말이 무언가에 걸려 휘청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아주 작은 약 30cm 크기의 구멍이었다. 그때 그는 그저 이 구멍에 발이 빠지면 골치 아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개의 돌덩이를 던져 구멍을 막아보려 한다. 그가 수백 개의 돌을 아무리 던져도 구멍이 메워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농부는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이 구멍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후 탐사대가 이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곳 작은 입구 아래 상상치도 못할 큰 수중 동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굴은 가운데 큰 공간이 중심이 되는데 이곳에는 위에서 떨어진 수많은 돌덩이가 바위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구조가 이어져 있는데 가장 깊은 부분의 수심이 무려 120m 정도이고 동굴의 길이 또한 140m가량으로 매우 넓었다. 그래도 윗부분은 입구를 통해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는 정도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빛이 일절 도달하지 못해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 도착한 9명의 다이버는 모두 숙련된 다이버들로 그들 중 크리스틴 밀롯, 글렌 밀롯, 스티븐 밀롯은 형제 자매 관계이다. 그들은 신비롭기로 소문난 더 샤프트 동굴을 탐사하는 것에 있어 설렘과 기대를 안고 첫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날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바위 더미가 있는 수심 40m 인근까지 잠수하여 그곳을 탐험한다. 천장의 작은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이 그들을 마치 반겨주는 것만 같은 신비한 감정과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무사히 탐사를 마친 9명은 내일의 다이빙을 계획하며 휴식을 취한다. 사건 당일, 그날 다이버 중 한 명인 조아는 다이빙하지 않고 바깥에서 수프를 만들며 그들을 서포트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조안을 제외한 8명의 다이버가 준비를 마치고 수면 아래로 하강한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을 것이다. 전날에 성공적인 탐사를 해냈다는 뿌듯한 상태였고 그것은 곧 어제 가본 곳보다 더 깊이, 더 깊숙이 가보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만다. 그들이 그렇게 물속에서 경로를 바꿔 좁은 통로로 향하게 된 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혼합 가스 탱크가 아닌 일반 공기 탱크를 착용했는데 이것의 주성분은 다름 아닌 질소다. 질소 마취.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액체에 더 많이 녹아드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액체는 혈액이다. 즉, 질소로 차 있는 일반 공기 탱크를 차고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혈중에는 더 많은 양의 질소가 녹아들게 되고 이것은 곧 질소 마취로 이어진다. 질소 마취 상태가 되면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사실 그들이 애초에 있었던 수심 40m 지점도 질소 마취 증상이 생기기에 충분한 수심이다. 따라서 그들이 계획에도 없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좁은 통로로 향하게 된 것은 그들의 판단력에 이미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렇게 홀린 듯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 순조롭게 후발에서 다이빙하던 로버트는 수심 55m가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된다. 그는 질소 마취 증상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상승하겠다고 신호하였고 이를 본 팀원들은 계속 탐사하겠다고 신호한다. 이에 로버트 홀로 바위 더미 부근으로 다시 돌아가 대기하게 된다. 그동안 로버트는 숨을 고르며 바위 더미를 구경한다. 그렇게 8분 정도가 지나자 탐사대가 갔던 방향에서 손전등 불빛을 보게 된다. 바로 팀원 중 한 명이었던 글렌이었다.
로버트 없이 계속 나아가던 일행은 수십 60m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사진을 찍는 듯 아무런 위험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1분, 2분, 5분이 지나고 글렌 또한 몸에 이상을 느낀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계기판을 확인했고 공기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일행에게 돌아가자고 말하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붙잡았다. 아니,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그녀는 빠르게 나아가며 그를 지나쳐 좁아지는 동굴 속으로 더더욱 나아갔다. 당황한 글렌은 그녀를 잡아보려 했지만 그 몸짓으로 인해 벽에 부딪히며 실트아웃이 시작되고 만다. 그는 안 그래도 질소 마취로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시야까지 암전되자 공황 상태가 된다. 그의 정신이 공포감으로 물들었고 그 즉시 몸을 돌려 그곳에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는 바위 더미에서 대기하고 있던 로버트와 만나게 된다. 둘은 그렇게 함께 수면 위로 상승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글렌은 생각한다. 다른 일행들도 이상을 느끼고 곧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가자 거의 동시에 그의 생각대로 몸에 이상을 느끼고 올라온 레리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10초, 20초, 30초. 대열에 있던 다이버 피터 또한 올라온다. 글렌은 피터를 보며 안심한다. 이제 곧 한 명씩 모두가 올라올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다시 10초, 20초, 30초. 그 누구도 올라오지 않는다. 이 순간 정적 속에서 레리가 입을 열었고 충격적인 말을 꺼낸다. 크리스틴, 고든, 레리.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던 셋은 자신들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몸은 술에 취한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정신은 몽롱하다. 그제야 계기판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들은 곧 공포에 빠진다. 그 즉시 그들의 머릿속에서 비상등이 들어온다. 이건 실제 위험 상황이라고.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그들은 급하게 수영한다. 한시가 급했고 호흡은 가빠진다. 큰 맥박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들은 기적적으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한다. 그것은 수면에 태양빛이 반사된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것을 보니 그들은 약간의 안도감이 든다. 저 빛을 향해 나아가면 올바른 방향임이 틀림없었다. 선두에 있던 레리가 신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곳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 그리고 부딪힌다. 있어서는 안 될 천장이 그곳에 있었다.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는데 때때로 벽이나 천장에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돔 형태로 움푹 들어간 곳이 생긴다. 이 부분에 다이버들이 내뿜는 공기가 고여 들어가면 그곳에 공기 주머니가 생기며 거울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 거울 현상에 자신들의 손전등 빛이 반사된 것이다. 그들은 그 신기루를 출구로 착각했다. 레리는 천장에 부딪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레리가 가지고 있던 손전등이 그만 꺼져버리고 만다. 레리는 패닉을 느끼며 손전등을 흔든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 그 순간 꺼진 레리의 손전등에 아주 잠깐의 불이 들어오고 다시 꺼진다. 그때 레리는 기적적으로 대각선 방향 멀리 다른 다이버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이제 살기 위해 움직인다. 자신이 본 방향으로 있는 힘껏 헤엄친다. 지금 이곳에서 1초라도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질소 마취로 정신이 점점 흐릿해진다.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는 수면 위에서 숨을 터뜨린다. 그리고 곧 글렌, 로버트, 피터도 올라온다. 시간이 약간 흐르고 숨을 고르던 그는 이내 등줄기에 스치는 섬뜩함을 느낀다. 그리고 말한다. 함께 있었던 고든과 크리스틴이 보이지 않는다고. 레리가 천장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순간 고든과 크리스틴은 현실을 믿지 못했다. 둘은 패닉에 빠져 미친 듯이 천장을 더듬는다. 어디를 만져도 딱딱한 천장뿐이다.
그들은 질소 마취 증상인 심리적 공황 상태와 더불어 가짜 출구에 다다랐다는 사실로 인해 큰 패닉이 온다. 숨은 가빠지고 심박수는 더욱 증가한다. 질소를 마시는 양도 늘어난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한다.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흙먼지로 시야가 암전된다. 필사의 몸짓으로 사방으로 헤엄친다. 암전 속에서의 최후의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결국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곳은 여전히 수심 65m였다. 이제 그들의 몸에선 점점 힘이 빠진다. 레리의 말에 불안함을 느낀 글렌은 예비 탱크를 장착하고 다시 물속으로 잠수한다. 그는 다시 들어간다면 질소 마취가 시작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형제 자매 중 그 누구도 올라오지 않았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절벽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수심 60m 깊이에 도달한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동생인 스티븐의 손전등과 카메라를 발견한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좁은 통로는 실트하우스로 인해 가시거리가 아주 짧았다.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글렌의 본능이 더 가면 위험하다고 속삭였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간다. 그러나 곧 그를 비웃듯 더더욱 심해지는 흙먼지로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이다. 거기에 심한 질소 마취 증세가 시작된다. 머릿속은 어지럽고 힘은 빠진다. 심박수는 요동치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는 잠시 그곳에 멈추어 선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어두운 그곳을 응시한다. 제발 기적이 나타나길 기도하면서. 그러나 기적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렇게 그들을 뒤로 한 채 헤엄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시신을 수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곳은 빛이 닿지 않는 좁은 통로에 불과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수색은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 잠정 중단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다음해 1월 모 방송국 팀은 해당 지역의 자연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고 그 동굴 또한 촬영하러 들어가게 된다. 1월 22일 촬영팀이 전문적인 조명 장비를 가지고 수심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게 수중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스태프가 팀원 2명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 너머로 낯선 사람의 형체가 뚜렷이 보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체였다. 그 직후 모든 촬영을 철수한 촬영팀은 그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그 시신을 수습하기에 성공한다. 그리고 그 시신은 글렌이 바닥에서 발견했던 카메라와 손전등의 주인이자 글렌의 형제 스티븐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그해 3월 토지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한 땅 아래에 여전히 시신이 있다는 사실이 꺼림직하였고 전문 다이버들을 고용하여 수색을 맡긴다. 그렇게 3월 9일 수심 60m 지점에서 뒤엉켜 있는 2명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천장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았던 고든과 크리스틴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4월 그들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간 더 아래에서 존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발견했을 때 몸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고 그로 인해 고든과 크리스틴이 발견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생존자 중 한 명의 증언에 따르면 수면으로 향하기 전 더 좁은 방향으로 힘껏 나아가는 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아마 존이 심각한 질소 중독 상태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그는 어디가 올바른 방향인지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곳이 출구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국 팀이 발견한 스티븐은 아래쪽에서 발견된 셋과 다르게 비교적 윗부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를 발견했을 당시 그의 부력 장치가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는 죽기 직전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부력 장치를 이용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을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그가 가진 탱크의 공기가 모두 소모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으로 4명의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명을 달리하고 이것은 호주 다이버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후 1973년 9월 호주 동굴 다이버 협회가 설립되고 동굴 다이빙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 형제 자매를 구하지 못하고 등을 돌린 글렌의 심정은 어땠을까?